2026년 5월 5일 오늘 화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시사라는 10번째인데요. 오늘은 24절기상으로는 입학 절기입니다. 여름이 들어선다는 절기죠. 그러니까는 5월달을 보통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는데 절기상으로도 입하절기가 지금 이번에 이제 병원년 개사월로 접어드는 그런 계절의 여왕이죠. 계절의 여왕이죠. 그 5월 5일은 이제 뭐니 해도 어린이날을 기억하실 텐데요. 어린이날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923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923년이면 일제강점기 치하인데 좀 그 강점기를 한 4시기로 나누는데 뭐 3시기나 4시기로 나누는데 첫 번째 무단통치 시대가 1919년 3.1 혁명 때까지고 그 다음에 그 1920년대 1920년대를 문화통치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무단통치 시대 때는 그야말로 그 헌병이라든가 이 군인들이 식민지배를 했다면은 이제 문화통치 시대 때는 그 문관을 보내겠다고 물론 약속을 잘 지킨 건 아닌데 어쨌거나 분위기를 좀 풀어주는 쪽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3.1혁명이 세계적으로도 여론이 안 좋았고 그래서 일본이 야만 국가라고 이렇게 악명을 날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세계 여론도 살피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실 그때 이제 다이시오 데모크라시라고 그 일본의 메이지의 아들이 다이시오 천황인데 그 히로히토의 그 전범 히로히토의 아버지죠. 시오와 뭡니까 연호로 썼던 그 다이시오 데모크라시가 무슨 말이냐면 다이시오의 민주주의다. 그리고 다이시오 로맨스라고도 그래요. 그때 이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사실 1920년대 일본은 민주주의가 꽃을 피고 문화가 꽃을 피우는 매우 그럴싸한 나라였죠. 나중에 이제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이 전범 국가가 됐는데 그건 이제 아들 히로히토의 이야기고 다이시오 지배 연간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1혁명이 일어날 때는 한국은 여전히 야만적으로 지배했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여론의 지향을 받으면서 다이시오 데모크라시니까 한국에도 좀 얼마간의 숨통을 트여주자 소위 문화통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또 보다 더 정교한 그 민족 이간 정책이고 말하자면은 해외 전술이었죠. 그 바람에 이강수 또는 천암선이라든가 이런 지식인들이 많이 진입하고 넘어갔는데 1923년에 소파 방종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 제정할 때는 5월 5일이 아니고 5월 1일이었죠. 이번에 뭐 노동절이 5월 1일, 세계적으로 노동절이 5월 1일인데 하여튼 5월 1일 날 어린이날로 정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물론 일제강점기 때는 뭐 노동절이 뭐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1945년 해방 후에 5월 5일, 지금의 5월 5일 넘겨왔죠. 그 소파 방종환의 그 어린이 운동은 유명하죠. 원래는 어린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늙은이, 젊은이, 뭐 어린이는 이제 뭐 새끼들이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늙은이라는 말과 젊은이라는 말을 했는데 어린이라는 말을 시작한다 해서 이제 어린이라는 말을 접속이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린이날로 이제 날도 제정했고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어린이라는 존재가 1923년에 와서야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식민지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 대접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중을 했고 어린이날까지 제정했다는 의의가 있고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은 당연히 이제 그 천도교 인사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 손병희 선생의 사위입니다. 물론 이제 손병희 선생은 그때 1922년에 그 3.1혁명을 주도했다는 그 제목으로 수감됐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병목소를 풀어줘가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돌아가셨는데 1922년에 돌아가셨죠. 1919년에 3.1혁명이 일어났는데 한 3년간 차이 투옥됐다가 이제 옥사하는 것은 또 여론이 안 좋을 테니까 일제 그 총독부가 그런 짓은 잘해요. 죽을 때 말통할 때 끊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1922년에 집에 돌아와서 돌아가셨죠. 그 손병희 선생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학혁명 때 1894년 동학혁명 때 북적 대표 그 당시 남적 대표는 이제 정봉준 장군이었고 이제 그렇죠. 물론 동학혁명이 진압이 돼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남적 대표 정봉준을 처형당하고 손병희 선생은 이제 일본이라든가 중국으로 망명을 갔죠.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피신을 했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손병희 선생은 이제 동학의 3대 교조죠. 초대 교조가 최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조가 해월 최시영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조가 의한 손병희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동학을 천도교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3.1혁명을 이제 주도를 했죠. 3.1혁명은 손병희 선생이 주도했지만 대부분 민족대표 33인 해가지고 천도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리고 이제 불교 이렇게
종교, 선대 종교가, 지도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천도교가 다 주도를 했죠. 그 당시 기독교도 이승훈 대표가, 나중에 목사였죠. 그때 목사가 아니었고, 뭐, 장로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한데, 이제, 이 독립 비용도, 당연히 없어서, 천도교가 빌려줘서 기독교 단체로 끌어들였고, 불교는 이제 한용운, 우리 스님을 해서, 몇 사람, 불교는 이런 일은 안 되죠. 이렇게 해서, 300명, 33인이 있었는데, 천도교 측 인사 중에 최진이라고 하는 자가 변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천도교가 3.1행동을 주도했다고 하는, 그리고 동학혁명이 천도교의 그 맥락에 이어서 3.1행동까지, 그러니까 동학혁명 25년 후에 3.1행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맥락을, 말하자면 그 빛을 흐리게 만든, 그러니까 변제자가 하나 나옴으로써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뭐 그건 여담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선배의 사이가 방정환 선생이고,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했고, 이제 그렇죠. 방정환 선생은 그때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젊은 날을 요절했는데, 아마 그분이 더 오래 살았더라면 어린이날 제정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많은 것들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날인데, 5월 5일은, 정확하게 해공 신익기 선생 70주기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70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56년 5월 5일 날, 그 당시 이제 해공 신익기 선생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고, 이승만은 이제 자유당 후보였는데, 호남 지방으로 유세를 떠나다가, 1956년이니까, 초대 3대 선거가 되나요? 그때 이제 호남 쪽으로 유세를 떠나는 열차 안에서, 이제 급성 뇌이별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열차 안에서 이제 바로 돌아가신 거죠. 요새 같은 그 신정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때는 의료도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선거 유세활동 과로로, 뇌를 일으켜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익기 선생은 임시정부 강요입니다. 내부총장을 맡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1공화국이 수립된 뒤로는 초대 국회의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야당이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나섰는데,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거가 5월 한 15일쯤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5월 5일이면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명하죠. 한강 백사장 대중유세, 못 살겠다 가라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당 쪽에서는 가라봤자, 쓸데없다, 별일 없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강 백사장이 10만 인파를 모았다고 해서 유명하죠. 지금은 이제 대중연설이 그렇게, 10만 정도가 아니고 더 많아야 되지만, 지금은 서울 인구가 1,000만인 거고요. 해공 신익기 선생이 한강 백사장에서 10만 인파 모을 때 서울 인구는 한 200~300만 될까요? 200만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구 대비를 보면 어마어마한 모였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한강 백사장에 모이는데 그렇게 대중교통이 수월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인기가 대단했고, 그래서 그때는 틀림없이 이승만이 낙선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죠. 그래서, 신익기 선생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승만 후보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당선이 됐죠. 그때 이제 조봉암 후보가 제3당 후보인데, 진보당 후보인데, 조봉암 후보가 꽤 표를 많이 얻었어요. 왜냐면은 신익기 후보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여건으로. 왜냐하면 조봉암 후보는 제 3당 후보였기 때문에, 그닥 기대주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득표를 했고, 그때 많이 득표한 걸 보고서, 이승만이, 신익기는 죽어서 사라졌지만, 조봉암이 다음에는 분명히 이협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조봉암을 이제 말하자면 빨갱이로 몰아서, 사법살인,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물론 최근에 21세기 와서야, 무죄로 드러나서, 명예회복이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됐었죠. 그래서 신익기 선생의 50주기, 아니요, 70주기, 70년 전에 정확하게, 오늘 돌아서 70주기가 되겠네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 이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밤에 갑자기 속보가 떴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한국의 화물선이 화재가 났다. 이렇게 이제 속보가 떴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는 뭐라고 자기 SNS에다 썼냐면은, 이란이 한국 항선을 폭격했다. 이제 그러니까 한국군은 호르무즈 해협 이란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식의 특유의 야바이 방식인데, 지금 이란 전쟁이 이제 트럼프의 흑발질로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 마치 뭘 했냐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틀어지니까 트럼프가 완전히 이제 스타일이 구겨져가지고 저 해협 밖에서 역공세를 해가지고 이제 이란 관련 선박을 납포하겠다고 이렇게 서로 공세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막 하염없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란도 힘들지만 미국이 더 힘들죠. 특히 트럼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을 여부하는 그런 원인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압박이 크고, 이란이야 지금 내부에서 살기 어려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건 지금 내부 일이니까 남이 할 바는 아닌데 지들이 힘들면 그만인데, 트럼프는 이게
이란 뺀 나머지 모두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말하자면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불장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끄니까 안 되니까 트럼프가 또 야바이 방식을 뭘 썼냐면은 호르무즈 해협 엑소더스 탈출작전인데, 그럼 탈출작전 하면 뭐 미국이 배가 들어가가지고서 뭐 에스코트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는 못하고, 겁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큰 미군 군함들이 이란의 코앞에 못 대고 저 먼바다 대고서 힘자랑하고 어깨자랑만 하는 것인데, 그걸 뭐 이란이 먹히질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엑소더스를 했는데 말로만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로는 뭐 인도주의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이제 우리 한국 하무선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이제 이란이 이제 침공했다, 폭격했다. 그래서 하니 한국군은 당연히 참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트남 전쟁이 뭐 통키만 사건, 사기 사건도 아니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국이 그런데 뭐 들어왔는데,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도 일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갖다 붙이고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 복붙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같이 않는 이야기는 제발 좀 뉴스가 안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설령 이란이 어떤 오폭이나 오발로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섣불리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아야 하는 거는 트럼프를 똥통에서 건져내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참전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전한다는 거는 트럼프 말로 지 말로 참전이지, 쉽게 말하면 먼저 들어가서 총알바지가 되다는 거 아니에요. 호르무즈 지급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국 배나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멍청한 짓을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물론 폭격하지 않고 하무스 내 자체 화재했던 것도 물론 그렇지만, 설령 그것이 이란의 어떤 오폭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것은 아니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무슨 뭐 트럼프의 그 말하자면 그 패색에 지쳐 있는 이 국면에서 뭐 구원투수로 나설 이유도 없고, 소위 말해서 수상으로 나설 일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수상은 수라도 넘었지만 총알맞이 구원투수는 가서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죽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멍청한 소리 합니까? 절대로 그런 거에 껴들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제 역사사가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석기 시대 때는 전쟁이라는 것이 당연히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있으려면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기 시대 때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무기가 뭐겠어요? 돌이죠. 돌이니까.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 때도 역시 무기는 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청동기라는 거는 금속이긴 한데 이게 돌보다 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쟁기라든가 삽이라든가 괭이를 만들 때도 돌로 만든 도끼라든가 돌로 만든 쟁기라든가 돌로 만든 삽은 흙을 파고 또는 나무를 잘 수가 있는데, 청동기로 만든 것은 그게 안 돼요. 닳아져 버려요. 뭐 전기 만나고 아마 다 그냥 닳아져가지고 없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 구리가 청동이니까요. 구리로 만든 전선 같은 거 보면 알죠. 얼마나 뭐 휘어지잖아요. 그걸로 뭐 하겠어요? 칼도 못 만들죠. 그럼 청동검은 뭐 했던가? 장식품이었어요. 청동검은. 그러니까는 다윗이 사용했던 물맷돌은 그 무기고, 골리앗이 차고 나온 청동검은 골리앗이 대장군이라고 하는 장식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청동기 시대까지 그래서 국제전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가 시원찮으니까. 또 농업 생산에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동기가 농기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게 철기시대예요. 그 철기시대가 지금 말하자면은 세계전쟁이 다 일어나고 세계 제국이 일어났던 데가 다 철기시대예요. 우리가 아는. 그래서 실제로 구약성경에서도 이제 남북국 시대, 그 다음에 바빌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제국으로 했을 때가 다 철기시대입니다. 그래서 철기가 이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국제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생산이 좀 높아지니까 잉여 농산물도 있고 해서 계급도 더 훨씬 더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것도 분화가 되고, 그리고 국가 간의 이제 저기도 계급도 분화되고, 그 국력도 분화되고, 그래서 뭐 페르시아 제국도 생기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도 춘추 전국 시대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 춘추 전국 시대가 왜 생겼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중앙 때까지는 그 이제 서주 시대까지는 그게 그 봉건 제도로 이렇게 통했지만, 이제 동주 시대가 되고 춘추 전국 시대가 되니까 이게 이제 각 지역마다 영주들이 철기를 쓰다 보니까는 생산력도 높아지죠. 그 다음에 군대도 투수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는 뭐 그냥 중앙정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충성할 거 있어. 우리들 한번 독립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돼가지고 각 본토에서 서로 군대를 기르고 독립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이제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철기시대가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철기시대가 세상을 바꿔놨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러면 지금은 뭔가 지금도 철기시대라고 하고 있어요. 철기를 사용하면 철기시대인가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철기시대 때도 청동기 사용하는데 철기시대가 말하잖아요. 철기시대 때도 석기를 사용하는데 말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석기시대의 그 거성문화, 뭐 스톤헨지라든가 우리 고인돌이라든가 뭐 또는 그 석기시대는 아니지만 그리스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이런 큰 로마의 그런 뭐 엄청난 원형 경기장이라든가 판테온이라든가 뭐 이런 신전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가졌을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거는요, 석기만 가지고 있을 때, 청동기만 가지고 있을 때, 또 처음 철기를 가지고 있을 때 다 그렇게 봤던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무슨 세대가?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 시대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석유화학 시대인데 아니 무슨 석기가 뭡니까 스톤헨지가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신기하다 고인돌을 어떻게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석유화학으로 플라스틱을 열었는데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으로 석유가 안 오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석유가 안 오니까 뭐 자동차에 휘발유가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석유가 안 오니까 문제는 뭐냐면 석유화학이 문제인 거예요. 나프타라든가 여러 가지 석유화학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전부 석유화학이거든요. 이거는 철기시대도 아니고 청동시대는 더 아니고 석기시대는 더 아닌 거예요. 이 석유화학 시대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알고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 제국 같은 지금 미국 제국주의 이런 것이 대영 제국 이런 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려주는 그러니까는 플라스틱 시대의 패자가 누구냐, 패권자가 누구냐, 플라스틱 시대의 헤게모니가 뭐냐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놀라운 일. 그게 뭐냐면 미국은 철기 시대의 그 로마의 후예로서 사실 철기 시대의 가장 총화가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제국주의도 철기 시대의 그 마지막 로마의 후예로서 세계 패권을 가졌는데 이게 석유화학 시대로 변하면서 몰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드려 놓은 거죠. 건드려 놨는데 이게 무슨 그 항공모함이건 미국의 스텔스기든 전부 철기 무기들은 세계에 필적할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제일 하찮은 석유화학 플라스틱 시대가 왔다는 걸 모르고 해보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그마한 그 무인정 뭐 드론 또 배 무인 드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발휘해요. 그게 다 플라스틱 아니에요? 플라스틱이 이제 섞인 철기겠지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도 플라스틱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세상이 달라진 거죠. 패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 이후로 세계 제국들을 출현시켰고 국제전쟁을 만들었던 것처럼 플라스틱 시대가 지금 만능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론 플라스틱 시대가 이미 언제가 오래됐는데도 그것이 그건지도 좀 몰랐는데 막상 그냥 공기처럼 산소처럼 마시고 있는 그런 걸로 알았는데 플라스틱이라는 이 그 석유화학 이걸 갖다가 공급 난이 딱 생기고 보니까 이것이었네 우리가 사는 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쟁도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는 철기 가지고 싸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를 이제 공부할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막 지금도 뭐 세계에서 공부하면은 석시대 때 어떻게 그렇게 거수 문화가 발달했지? 그 사람도 그때 지혜로웠네? 뭘 지혜로워요, 지혜롭기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연구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석유화학 가지고 얼마나 천지개벽을 시켰습니까? 철기가 그동안에 몇백 년 동안 이루는 그런 것들, 몇천 년 동안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석유화학에 이 석유화학은 결국 한 20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의 이게 그 산물인데 도대체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발전도 시켰고 실제로 플라스틱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 많은 산에 나무들 다 베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재가 없잖아요.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다 지금 나무는 푸른 숲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도 다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돌이고 나무고 뭐 다 갖다가 쓴다고 가정해봐요. 뭐 쇠로 다 할 수 있나요? 쇠가 한정 있잖아요. 철기가. 그래서 그걸 대체한 게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이 그렇게 막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는 플라스틱 뭐 쓰레기로만 알았지만 어마어마한 대처를 하고 있었던 거죠. 플라스틱 때문에 부족한 철기가 문제가 없었고 부족한 나무가 문제가 없었고 부족한 돌이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모르고 살다가 이번에 마침 이란 전쟁으로 이 석유가 그 원유가 공급이 안 되는 순간적인 이런 딱 그 경색 사태가 생기다 보니까는 우리가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었구나. 철기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됐구나. 그리고 항공모함이라든가 스텔스기가 꼼짝 못하는 거 보니까 철기 시대는 갔구나. 마치 철기 시대 때 석기 돌멩이로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역사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그 역사 때 뭐 한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일본의 사무라이 뭡니까 막부정권 가마쿠라 막부정권 이런 것들 무로마치라든가 에토 막부정권 이런 거 많이 하면서 그걸 일본의 무슨 카레 문화라고 또 심지어는 무슨 마초 문화처럼 숭배하는 그런 웃기는 일도 있는데 근데요 그거요 고려 무신정권 1170년에 일어났던 무신정권 15년 뒤에 이미 정중부 이의방 무슨 이고 무슨 또는 경대승 다 지난 뒤에 이의민도 말기에 최충원 나타나기 직전에 고려 무신정권 1170년에서부터 15년 뒤 1185년 처음으로 일본 미나모토 요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거예요. 이게 고려 무신정권을 보고 배운 거죠. 고려 무신정권은 100년 갔는데 더 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충원 4대까지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제 몽골이 침입해가지고 그때 이제 몽골과 고려 왕실이 합작해갖고 강화도에 있는 고려 무신정권을 쫓아내고로서 그 삼별초들 있잖아요. 나중에 그 잔당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일본은 이제 막부정권이 그 고려 무신정권을 보고 벤치마킹 해가지고서 만들어갖고 그렇게 일본은 섬이니까 실제로 그 몽골군이 2번이나 침략해갔지만 하필 그때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일본은 침략을 받지 않았잖아요. 본토가. 그러다 보니까 무신정권이 1000년을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지경이 이른 거죠. 그래도 1000년 아니고 몇백 년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무슨 고려 무신정권으로 무슨 일본 막부정권을 갖다가 좀 이렇게 깔보고 싶은 건 없는데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나라 속에서 친일파들은 일본의 무사도 사무라이들은 그냥 무슨 멋지다 이런 마초적인 기질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괜찮게 보는
특히 에도박부는 이제 봉건 경제로서도 뭐 괜찮게 보는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러면은 바로 그 무산 정권이 고려 막부 정권을 그러니까 고려 그 무신 정권을 벤치마킹 것이다.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그런 시각이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플라스틱 시대, 철기 시대 뒤에 플라스틱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고, 이 플라스틱 시대에서 지금 이란 전쟁은 이 교체가 되는, 이 패권이 교체가 되는 시대에 왔다. 그래서 마침 플라스틱 시대를 생각하다 보니까는 세상에 우리 한국이 세계 항공유를 제일 많이 공급하는 그런 나라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유화, 플라스틱 시대에 우리 한국이 말하자면 패권국가예요. 철기 시대 때 춘추 전국들이라든가, 철기 시대 때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제국이 됐던 것처럼, 로마가 나중에 제국이 됐던 것처럼, 우리 한국도 플라스틱 시대에 이 총화가 돼가지고 석유화하면 한국이 지금 거의 탑이라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이번에 지금 이란 전쟁에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가로서 철기 시대 이후에 플라스틱 시대가 반드시 우리 그 교과목 안에서 연구돼야